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종욱입니다. 네, 쉬셔야 되는 일요일 날 이렇게 또 좋은 내용들 또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 3월 말까지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네, 4월부터는 나와서 네, 헬로 AI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네, 지금 뭐 군과 관련한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와 관련돼 있는 뭐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개발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한 13년 정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입사할 때는 그냥 개발자로 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개발하다 보니까 갑자기 몇 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년이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IT 쪽은 세상이 바뀌는 게 거의 2년 단위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폴더폰 이런 거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는 모든 폰이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들은 보통 전화해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손동작으로.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전화해라는 손동작이 스마트폰 동작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했던 업무를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개발 하다가 모바일 세상에 왔다고 해서 뭐 앱 개발 이런 것들 하다가 또 한 2년 있으니까 IoT 세상이 왔다라고 해서 막 센서 들고 다니면서 네, 여기저기 뭐 센서 달고 또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좀 지나니까 클라우드 세상이 왔다라고 하더니 제 조직 자체가 글로벌 조직으로 다시 통합되고 네, 완전히 바뀌어서 네, 뭐 제 매니저도 갑자기 외국 사람이 되고요. 인도 사람이 갑자기 제 매니저가 되는 그런 현상들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인도 매니저가 저한테 와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눈을 바라보면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인도식 영어로 물론 얘기를 했겠죠. 네. AI is very important for you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뒤로 제 업무에 3개월 뒤부터인가 거의 업무의 90% 이상이 전부 다 AI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하기 한 5년 전까지는 거의 AI가 주 업무가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그리고 또 퇴사하고 나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네,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제 오른쪽에는 제 발표 자료가 보이고요.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채팅 내용이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출첵 말고도 네, 바로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네,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아니면 지금 생각난 건 바로 질문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이 체스죠. 네, 이 체스 같은 경우에 보면 64개의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스와 관련되어 있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체스가 원래 이 전쟁터를 이렇게 구현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장기도 보면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전쟁사를 축소해 놓은 게 바로 장기판이었고, 이 체스도 서양의 어떤 네, 전쟁터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게 바로 이 체스였습니다. 일종의 전쟁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옛날에 체스를 본 왕이 되게 만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체스판을 만든 사람한테 큰 상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근데 이 체스판을 만든 사람이 큰 상은 필요 없고 저한테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첫 번째 칸에는 쌀을 2알, 두 번째 칸에는 4알, 그 다음엔 8알, 그 다음에는 16달. 이렇게 2배씩 늘어나게끔 이렇게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생각해 보니까 뭐 이거 칸은 64개밖에 안 되고 그냥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배씩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32번째 셀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32배 수가 되었을 때는 이미 네, 4기가 정도의 숫자가 된 거고요. 이게 64번째 마지막 셀에 됐을 때는 나라를 팔아야 될 정도의 금액으로 금액이 엄청나게 커졌던 겁니다. 엘리베이터 산을 뒤집어도 이만큼을 못 채울 정도의 큰 숫자가 된 거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둘 중 하나인데요. 네, 왕이 극노해서 그 사람의 목을 쳤다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가 뭐 나라가
부도가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2배씩 성장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성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이 IT 쪽 이야기할 때 보통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무어의 법칙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무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 인텔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이 무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반도체 기술은 24개월에 2배씩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2배씩 성장한다 이러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체스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장 속도가 보통 네, 이렇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장 속도가 2배씩 성장한다는 건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수에 성장하는, 제곱에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하면 중반부를 넘어갔을 때 이 속도 자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성장 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 반도체 기술만 본다면 이미 무어의 법칙에서 중반부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에 이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실제로 이 무어의 법칙은 24개월에 2배라고 했는데 실제 현상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개월에 2배씩 컴퓨터는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의 컴퓨터는 굉장히 후졌고요. 20년 전의 컴퓨터는 그때 뭐 486, 386 이러고 있었던 그런 PC에 비해서 지금에 있는 PC들은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 웬만한 20년 전의 컴퓨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심지어는 슈퍼컴퓨터까지 다 써도 네,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네,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또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컴퓨터는 계산기에 불과했습니다.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만 하더라도 탄도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기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복잡한 연산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딱 유도탄을 쐈을 때 탄도 역학을 어떻게 계산할까? 그거에만 집중해서 나온 게 바로 이 계산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원래 컴퓨터라는 건 숫자 이외의 것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컴퓨터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보고 이미지를 이해하고요. 동영상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구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말하는 걸 알아듣는데 그냥 말하는 걸 받아 쓰는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확한 내용을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컨텍스트를 100% 이해를 하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자연어 처리라든지 뭐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9년 전에 불과 9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그 AI 엔진이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게 94.7%였어요. 일반적으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영어를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영어를 이해하는 게 94%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컴퓨터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컴퓨터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고 지금도 2배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2배하고 지금의 2배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지금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약 네, 7년에서 8년 전, 네, 7년에서 8년 전에 일본의 이 혼다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 아시모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장아장 걷고 있는 로봇인데요. 저 로봇에는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붙어서 전부 다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저 다리를 몇 도로 벌릴 건가, 무게 중심을 어떻게 옮길 건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짰던 거예요. 그러다가 로봇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할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수정을 하고 계속 다시 코딩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때만 해도 로봇이 걷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요. 사람들 모아놓고 로봇이 걷는다 이런 것들을 시연을 할 정도로 대단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관객들을 보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냥 올라가다가 바로 여기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조금만 변수가 틀려도 그 프로그램의 역량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7, 8년 전에 로봇 기술의 어떤 결과다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로봇 기술은 네, 이게 약 3, 4년 전에 나왔던 로봇 기술입니다. 볼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의 기술이고요. 로봇이 아까하고 완전 다르죠. 지금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더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여기에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요 로봇이 동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걷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로봇이 스스로 수천 번, 수만 번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네, 뭔가 오차들을 계속해서 스스로 보정하고 성공한 방법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네, 인공지능에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강화 학습을 이용을 해서 지금 로봇이 동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어떤 문제 해결을 사람이 하나씩 다 들여다보고 했다면 지금은 AI한테 데이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을 주고 자기가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게 다 사람이 해야 됐다라는 게 어떤 문제였다면 지금은 사람은 그냥 틀만 만들어 놓고요. 그 계산이나 시행착오는 다 컴퓨터가 하도록 하는 게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는 뭐 한 시간에 한 10번씩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루에 8시간 일한다라고 하면 80번밖에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만 넣어주면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계속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3년 전 영상이라면 이게 작년에 나왔던 영상은 이제 이 로봇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앞에 있는 센서도 바뀌었고요. 모터나 구동계도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 사이에 AI 엔진도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더 많이 바뀌어서 지금 보면 이제 로봇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작년 12월 버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나왔던 버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불과 한 3일 전에 발표된 영상일 거예요. 보면 이 로봇이 이제 군인들 군사훈련하는 기본적인 코스예요. 미국 군인들이 군사훈련하는 이 코스를 로봇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움직일 때마다 무게 중심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잡고 있죠. 물론 우리는 이 최종 결과만을 봐서 그렇지 그 사이에 이 로봇들은 수천 수만 번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네, 어떤 것이 최적의 값인가를 알아내고 있는 겁니다. 요거의 가장 큰 장점 뭐냐 하면 환경이 바뀌더라도 빠르게 학습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로봇 기술들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로봇들은 스스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한데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네, 이 회사가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이 회사 자체는 네, 작년에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계열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나눌 때 이렇게 데이터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강연 같은 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표현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석유라면 그게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도 예전에는 땅을 파서 석유가 나오면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석유 자체가 이제 쓸모가 없었던 거죠. 차라리 물이 좋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석탄의 시대에서 석유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석유의 시대가 넘어가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석유,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원유에서 나프타, 석유, 등유, 경유 이런 것들로 분리해내기 시작하면서 석유의 가치가 극대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말로 21세기 석유라면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잘 정제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라고 떨어져 있는 것들은 뭐냐면 뭐 이름, 나이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다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정보로 바꿔야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보통 이렇게 표 같은 걸 짜겠죠. 그리고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네, 군 장병 리스트, 백신 접종자 리스트 이런 식으로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을 유효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연결을 시키면 이게 바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는 작업, 이걸 하는 소프트웨어를 보통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정보로 바꾸고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더 많이 연결을 시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식들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쓰는 말들을 들어보면 자,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 데이터들이 정보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에 보통 우리가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정보들이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지식사회, 뭐 지식산업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네, 체험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통찰과 지혜를 이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통찰 같은 경우에는 자,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니까 요거하고는 서로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 그러면 요 데이터가 바뀌면 이것도 바뀌겠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팬데믹이 터졌어. 그럼 코로나 같은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경제가 마비되겠죠. 그럼 나라에서 양적 완화를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는 통찰, 영어로는 인사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에서 통찰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빅데이터. 그래서 우리는 이 빅데이터라는 단어에서 빅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필요하다면 네, 아무리 몇십 킬로바이트짜리라도 충분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으면 그건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통찰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양적 완화가 이어지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예, 화폐량이 많아지겠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이 상대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생길 거면 금을 구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게 맞는 액션 아이템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그 통찰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혜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네, 어떤 것들로 우리가 주로 쓸 수 있냐면 바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AI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AI는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을 주로 학습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액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는 게 바로 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6칸짜리 그림을 보면 우리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음모론은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편한 대로 연결해서 마음대로 해석하면 바로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정보가 충분하고 네,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음모론을 피해갈 수가 있겠죠. 자, 이 AI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꽤 오래전부터 나온 단어가 바로 이 AI입니다. 시작은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던 게 바로 이 AI고요. 이 1940년대에 나왔던 이 AI라는 단어는 뭐 그냥 그때 당시 컴퓨터라고 해봐야 지금 여러분들이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뭐 아두이노나 아니면 세탁기에 들어있는 그 컴퓨팅 파워보다도 더 못한 컴퓨터들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뭔가 사람을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AI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뭐 세탁기가 빨래를 하다가 자동으로 헹궈. 그러면 AI인 거죠. 여러분들이 쌀을 씻어서 전기밥솥에 쌀을 넣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물을 끓이다가 자동으로 보온으로 넘어가.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사람의 어떤 지능을 따라하는 거니까 다 AI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이때부터는 뭔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볼 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이 데이터들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뭔가 결론을 뽑아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머신러닝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기계가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머신이 학습을 한다라고 해서 머신러닝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2000년이 되면서 이제는 데이터가 이렇게 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난이도도 올라가고요. 양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정도 되면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딥러닝은 원래는 뭐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사람의 어떤 신경망을 흉내내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또 컴퓨터 연산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이 되면서 더 많은 그리고 더 강력한 컴퓨터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CPU 말고 GPU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미 2008년,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GPU로 굉장히 유명한 엔비디아 같은 데서는 더 이상 원래 GPU는 게임 프로세스 유닛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들이 집적돼 있다 보니까 이걸 병렬 연산하기에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적합하게 활용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2008년 정도쯤 되니까 엔비디아에서 이미 감을 잡은 거예요. 이거는 머신러닝에 적합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게임 개발자나 아니면은 게임과 관련돼 있는 뭐 그래픽을 어떻게 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을 엔비디아에서 더 이상 인재를 모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2008년부터는 좀 더 머신러닝 전공자들만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대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링크드인 같은 데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세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뭐 2008년 이럴 때 보면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왔죠. 경제 위기가 왔는데 링크드인 같은 사이트에서는 이 금융 쪽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니까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자기 이력서를 고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계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여러분들도 링크드인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구인 구직 광고를 여러분들은 주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그 회사가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자, 보통 인공지능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활을 굉장히 잘 쓰죠. 고구려 시대 때부터 최근에 양궁까지 활을 굉장히 잘 쏘는데 그때 당시 활이라는 건 이 가늠자, 가늠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감으로 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궁수 한 명을 뽑아내는데 보통 3년에서 4년 이렇게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궁수 한 명이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궁수는 굉장히 아껴서 사용하는 그런 자원이었고요. 네, 기병도 말할 거 없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창, 칼 이런 걸로 소모전을 많이 벌였죠. 근데 이런 숙련도가 좀 떨어져도 군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총의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을 통해서 우리는 군인들을 좀 더 쉽게 양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네, 상비군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그냥 필요할 때 간단한 교육만 하면 바로 군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군인을 양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근데 이 총들도 결국에는 정확도가 높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나이퍼라는 직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스나이퍼는 원래 크림 전쟁 때 네, 시부터 이 스나이퍼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 스나이퍼라는 이 사람들은 더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스나이퍼들의 경험을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치화되어 있어서 뭐 공기의 밀도, 바람의 세기, 그리고 온도, 그리고 자전의 영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뭐 스나이퍼들은 2km에서 3km밖에 있는 것들을 저격을 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AI가 하는 역할은 이런 숙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수치화시키고 복제하고요. 이걸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리플리케이션과 리인포스먼트를 하는 게 바로 AI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네, 예전에 활을 쏘던 건 농경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서 양쪽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 수치를 강화하고 뭔가 네, 기운을
좀 더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 쪽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저격수들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길러낼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AI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파고 쇼크 때 이미 알 수 있게 됐어요. 알파고를 본다면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지도 학습을 통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인터넷 기보 있죠. 이렇게 바둑을 두면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걸 기보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바둑을 뒀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먼저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도학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세돌 구단이 앞에 있는 알파고하고 싸운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수백 수천 명의 바둑 기사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TV 프로 중에 1대 10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1대 1000, 1대 2000으로 싸워서 한 번을 이긴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알파고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수많은 기보들을 이용해서 학습한 방법을 가지고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갑니다. 알파고를 두 대를 만들어서 빠르게 알파고끼리 이렇게 싸움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알파고는 지도학습과 강학습을 통해서 싸웠습니다. 사실 알파고의 싸움을 보면서 저는 되게 비겁한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체스를 뜨거나 했던 컴퓨터들은 그냥 성능이 좋은 한 대 컴퓨터였어요. 근데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GPU만 250개, CPU가 몇백 개에 그야말로 하나의 슈퍼컴퓨터라고 하기에는 데이터 센터 같은 걸 하나 물려놓고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 싸움을 시킨 거죠. 그래서 뭔가 비겁한 싸움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또 이세돌 구단이 한 번을 이겼죠. 그래서 저는 너무 그 한 번의 승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알파고는 지금 훨씬 더 강력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쉽사리 싸우기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 작년 12월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 내용이에요.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작년 12월 달에. 근데 기갑 전력 자체는 아르메니아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소련군의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부족한 기갑 전력을 뭘로 때웠냐면 무인기로 때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는 이게 전부 다 무인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 무인기에는 기본적으로 15kg짜리 폭탄 4발을 달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위에서 게임하듯이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터뜨리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도 방공 전력이 있어서 몇 대 격추는 시켰지만 격추시키면 새로 사와서 보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폭탄을 맞아서 제거된 방공 전력이나 기갑 전력은 그다음부터는 복구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붙었죠. 붙어서 많은 기갑 전력들이 소멸하면서 전쟁은 어이없이 아제르바이잔의 풀승으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됐던 게 바로 이 터키제의 바이락타르라고 하는 무인기를 사용을 한 거고요. 여기 이 하드포인트에 4발의 폭탄을 장착하고 가서 적들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었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인기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무인기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인기에서 나오는 그 약한 신호들 그리고 다소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적들을 식별하고 타격 결심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다 뭘로 할까요? 물론 다 AI가 하거나 AI가 도움을 주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AI 기술이 그냥 경제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르는 작업까지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IT라고 하는 자산은 큰 기업의 그냥 전산실에 섞여 있는 하나의 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IT 안에 실물 경제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현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과 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주가 총액에 대해서 본다면 뭐 실물 경기를 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주가 총액 1, 2, 3등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보면 뭐 석유,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주가 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 IT 기업들, 그 미국의 주가 총액 보면 1등이 애플이에요. 1등이. 그리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등까지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가 좀 다 IT 기업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정말 맛집 자체가 중요했어요. 그 집의 하드웨어가 중요했고요. 그 집의 음식 맛이 중요했고 그 집의 인테리어가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있는 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중국집에 짜장면 하나 시켜 먹으려고 하면 네, 전단지부터 먼저 찾았어요. 그 전단지로 되어 있는 시장이 1년에 60억짜리 시장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더 배달앱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배달앱 시장이 지금은 4조가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 된 겁니다. 무게 중심이 이제는 실무를 하는 그런 식당이 아니라 바로 IT 기업인 배달의 민족 쪽으로 넘어간 게 보입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앱에 상단에 나오지 않으면 웬만한 맛집이 아니고는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임금이 같이 상승을 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월급에 대해서 실질 임금 증가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실질 임금 증가율이 지금 거의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율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주 고숙련자들이나 아니면은 네, 지식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만 이 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직업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둘 중 하나로 많이 보고 있어요. AI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과 AI로부터 일을 받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직군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AI에게 일을 시키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AI 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비용을,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될 거고요. AI로부터 일을 받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사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게 보면 지금 바로 그런 현상들을 사회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AI와 관련해서 네, 가장 진보한 기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네,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동차를 보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라는 게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최신의 기술이 적용되는 게 바로 이 자동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자동차는 테슬라의 자동차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봇 택시라는 것을 출시할 거다. 이 로봇 택시를 생각해 보면 그 로봇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이 로봇 택시는 뭐냐면 내가 테슬라의 자동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할 동안 내 자동차는 회사 주차장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바깥으로 나가요. 자율주행으로 나가서 얘가 택시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서 돈을 벌고 자동차는 내 길바닥에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간 한 3,7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게끔 해주겠다. 이게 로보택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작년에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한다고 했는데 아마 올해도 지금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도 아마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이 되려면 인공지능이 몇 단계까지 와 있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완성도를 이렇게 0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눠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아무 기능이 없는 자동차를 이렇게 0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단계. 그래서 0단계는 No Autom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1단계가 되면 네, 핸들을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아니면 앞차하고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조금 자율주행이 되는 이 정도 단계는 이제 1단계입니다. 그래서 국내 차들 중에서는 1단계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되는 자동차들이 많아요. 근데 2단계가 되면 앞차하고 거리도 조작해주고요. 그다음에 자동으로 핸들도 차선을 맞춰서 이렇게 조작해주는 이 정도의 기능이 되면 2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2단계까지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자동차는 네,
테슬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건 아닌데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맡겨놓으면 이제 핸들이 달달 떨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짱구님이 네, 질문을 하셨습니다. AI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대학교를 진학해서 지식을 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회에서 공부를 해서 실무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대학 중에서도 네, AI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이 아니면 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교수님들이 배웠던 그 시절의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학의 어떤 졸업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력을 채워나가는 거 하나, 그리고 만약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AI로 완전히 특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 현업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얼마나 몸담고 있는가, 교수님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대학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간다면 제대로 AI의 특성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을 가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네, 요즘에 보면은 또 AI와 관련돼 있어서 또 정부 관련 교육이나 또 교육센터 등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일을 빨리 시작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그 고등학교 중에 마스터 고등학교라고 있죠. 네, 거기에서 네, AI나 데이터를 공부하고 나온 친구가 최근에 모 스타트업에 들어갔는데 거의 뭐 그래도 연봉이 한 4,800 정도 받고 갔으니까 꽤 잘 받고 간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학력보다는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네,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네, 나를 고용하려는 회사에서 알아주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해커톤 대회나 이런 데서 입상을 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되어 있는 커뮤니티 같은 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실무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네, 실무 경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2단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3단계가 되면 이제 주변의 환경을 자동차가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단계까지는 휴먼 드라이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단계가 되면 3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시스템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삐비빅 하면서 사람한테 바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드라이빙을 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4단계가 되면 이런 시스템 이상 상태까지도 스스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말씀드리는 중에 김기웅 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커뮤니티라면 OKKY라는 커뮤니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개발자 네, 커뮤니티죠. 그거 말고도 페이스북에 보면은 관련돼 있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뭐 텐서플로우나 이런 키워드들로 되어 있는 그룹에 가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또 요즘에 보면 머신러닝 쪽에서도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 뭐 MLOps라고 하는 MLOPS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데 들어가서 네,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만나면 조금 시간을 들여서 디프리 같은 데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올해 7월 달부터 지금 테슬라를 타고 있는데 저렇게 완전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손은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핸들링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다른 센서를 쓰지 않고 요즘엔 다 카메라만 이용을 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중에 또 Y 가을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자, 저는 간부로서 군에서 AI 적용을 꿈꾸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AI 적용을 위해서는 네, 외부로 보내서 각종 모델을 분석을 하고 노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기본이 대비잖아요. 네, PX에 오늘 뭐 닭다리 하나 먹었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네, 대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시스템의 바깥에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군 내에 네, 가장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도록 네, 비식별화를 해서 데이터를 바깥으로 가져나가서 결과만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비식별화가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실 요거는 그 미 국방성에서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 국방성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데이터를 전부 다 레벨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나눈 다음에 정말로 탑 시큐리티에 해당되는 정보들이다라고 하면 절대 외부에 못 나가는 것들을 위해서 내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레벨 한 3 정도 되면 야, 요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관리하면서 그래도 클라우드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4단계, 5단계 정도 되면 요거는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바깥에 가져 나가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개 어떤 성과를 이뤄내면서 네, 내부에 위에 뭐 관련돼 있는 예산도 없고 해서 군 내부에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각 군단이나 이제 각 사령부별로 이제 별도로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통합해서 통합 전산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좋은 GPU를 들여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일단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이틀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틀 전에 테슬라에서 AI 데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AI 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네, 이렇게 테슬라의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로봇은 휴머노이드급 로봇이고요. 키가 한 172cm 정도 되는 네, 그런 로봇입니다. 거의 사람만한, 네, 저만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로봇이 앞으로는 사람처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데, 이 로봇이 공작 로봇이 될지, 집에 한 대씩 있어서 설거지를 해둘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프로토타입은 내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중에서 이 지식 링크라고 하는 유튜브 사이트에 가보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처음 조현성 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처음 시작하는 직장인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에서 구축해 놓은 또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 ICT 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가 있어요. 빅데이터 ICT 센터. 네, 거기 가보시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뭐 파이썬부터 시작을 해서 네, 파이썬 관련한 라이브러리들 보면은 뭐 넘파이나 판다스나 그리고 텐서플로우, 케라스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영어로 되어 있는 유튜브다라고 하면 구글의 자동 번역기만 잘 사용해도 요즘에는 약간만 고민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시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네, 그 군에서 영상 강의와 책을 보면서 딥러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 분야를 정하지 않았지만 복학 후에도 딥러닝을 공부해서 이 분야로 먹고 살고 싶습니다. 네, 꼭 먹고 살아야죠. 네, 이럴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랩 또는 기업에 어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AI를 활용하고 있는 분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크게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분류하고 액션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컴퓨터 비전 쪽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네, 자연어 처리 쪽 이렇게 두 가지 분야가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면 그 두 가지 분야 중에서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공부해서 그쪽으로 어필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기터브 이런 것들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공부를 하시는 거 말고 공부한 내용을 기터브 같은 데다가 잘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력서를 낼 때 기터브 링크를 꼭 같이 제출하십시오. 왜냐하면 한 장의 이력서로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터브 같은 사이트에 잘 정리해놔서 그 링크를 주면 담당자들 중에 링크가 있으면 꼭 눌러봐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 사람 뭔가 좀 한 것 같네? 라고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봐서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면 바로 채용이 돼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명도 네, 저기 부산에 있는 전문대 출신이었는데 학점도 엉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만 열심히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터브에 잘 정리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력서에다가 링크를 줬더니 담당자가 마음에 들어서 바로 뽑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공인 자격증 중에서는 아직 AI가 없고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니면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 외국계 계열에서 하고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예를 든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900, AI-100 이런 것들이 네, 자격증들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I가 본격적으로 인간의 주요한 삶에 대체하는 시기, 그리고 이를 위한 제조 조건들, 제반 조건들, 이런 것들을 네, 레빈님이 일단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AI가 이미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보시면 가까운 패스트푸드점만 가도 일자리가 이제는 없어졌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미 키오스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마 좀 있다가 완전한 자율주행이 10년 이내에 구현이 되면 지금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직종이 다 위협받게 될 거고요. 다른 제가 통계를 봤을 때 완전한 자율주행이 됐을 때 없어지는 직업이 22% 이상이 될 거다. 현존하는 직업의 22%. 좀 심하게 얘기하면 4명 중에 1명이 실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고용도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 조민영 님이 네, 일단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여기 접수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하네요. AI의 발전과 응용이 이제 전반 고급반 네트워크 이론 수업의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TV 병을 AI 관제로 전환하자라는 의견을 냈다. 근데 민간에서는 이미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 이미 민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미 스마트 CCTV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면 인식을 하는 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을 특별한 패턴으로 서성거리고 있으면 바로 얼럿이 됩니다. 바로 경고가 떠서 이 사람 주의 깊게 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패턴이 아니라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을 이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군 병력 감소 이런 데에 따른 네, 스마트화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CCTV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제 적외선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드론이나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예전에는 군에서 먼저 기술들이 개발돼서 민간으로 왔다면 이제는 민간에 있는 기술들이 다시 군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종환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의료 쪽 데이터에 관심이 많은 장병입니다. 네,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사용할 만한 테스트 데이터가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찾기가 힘든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그 의료 쪽 데이터가 잘 쌓여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가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프면 엑스레이 같은 거 찍잖아요. 우리나라는 기침해서 가면 자,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한 장 찍는 게 평생에 몇 장 안 찍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나이별로 증상별로 엑스레이 사진만 해도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그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런 의료 데이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지금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이런 사업들이 생기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공공재로 오픈하고 있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을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 또 특정한 그 주요 그 유효한 기업들을 위해서 샌드박스 규제 이런 것들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 유명한 데이터 캐글 같은 데 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좀 더 오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딩 초보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스마트 CCTV 같은 경우에는 관제하는 사람이 아예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관제하는 사람의 숫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관제하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더 줄어듭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인천 송도인데 여기에 보면 송도 전체가 스마트 CCTV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방이 있는데 거기는 화면이 몇백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I가 관제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데는 빨간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밑에서 경보가 울려요. 그럼 사람은 이제 그쪽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명이 들어가야 될 걸 한두 명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 푸더덕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네, 4차 산업혁명이 딥러닝 AI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리즘 공부도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일단은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딥러닝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몰라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을 알면 더 좋습니다. 보통 F1 같은 자동차 레이싱 하는 우수한 그 드라이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수한 운전자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자동차 정비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잘 몰기 위해서는 구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페달을 밟았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만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 같은 경우도 모르고도 쓸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 수학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학 같은 거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월급을 받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네, 질문과 응답과 그리고 강연을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조금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질문을 제가 답하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뒤에 보면 이렇게 제 개인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네, 또 질문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쟁의 격언 하나를 공유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누가 옳은지를 결정해 주진 않는다. 다만 누가 살아남는지를 결정할 뿐이다. 네, 지금 AI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군뿐만 아니라 나라의 승패도 결정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AI와 함께 또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